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험이 어려웠나요? 1번부터 어려워서 1번을 어려운 걸 넣은 건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를 빨리 패스하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이거 붙들고 계시면 안 되죠? 혹시 꼼꼼하게 다 읽으셨어요? 이런 거는 평소에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은, 이거 잘 못 보던 건데, 이러면,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다. 이걸 빨리 하셔야 돼요. 선택을. 왜냐면은 40번에 쉬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거를 패스하지 않으면 40번을 못 풀 수가 있어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러지 않나요? 물론, 오늘 40번은 이제 뭐 계산 문제이고 한데, 40번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시험 볼 때 제가 정말 웬만해가지고는 시간 부족하게 시험을 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면은 거의 경지에 올랐다고 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험을 봤으니까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중3 때 이후로 책을 손을 놔본 적이 없어요. 중3 때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난 이후로 계속 누군가를 가르치고 공부하고 계속 이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도 작년에 2차 시험 볼 때 시간이 모자라서 당황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찍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찍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쉬운 것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싶으면은 빨리 패스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도 틀리고 뒤에 것도 찍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에는 물론 세법이 어려워서 그런데 세법에서 8문제 반 정도죠. 원래 이제 저 등기법도 못하니까 12번까지 지적법 풀고 13번부터 등기법 건너뛰고 이 세법 25번인가요? 세법 25번부터 이제 들어갔는데 32번까지만 풀고 다시 또다시 온 거죠. 이렇게 막 당황을 하게 되니까 세법 8문제 남겨놓고 다시 등기법 온 거죠. 그래서 등기법 겨우겨우 풀고 세법에 가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5문제 정도를 찍은 거예요. 근데 뒤에 쉬운 것도 있었거든요. 결국 그 쉬운 것도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게 나오면은, 그리고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평소에 잘 안 들어보던 게 나오면은 패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게 한 문제 자체가 그런 게 있고요. 지문이 그런 게 있어요. 지문도 그런 거는 빨리 건너뛰면은 정답이 뒤에 5번에 쉬운 지문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어려운 지문이 있어도 뒤에 쉬운 지문이 있는 거는 맞춰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드시면 돼요. 나 한 32문제만 풀겠다. 8문제는 그냥 보지도 않고 패스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마음을 먹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계산 문제도 다 패스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쉬운 계산 문제도 있죠. 오늘 쉬운 계산 문제 있지 않던가요? 오늘 쉬운 계산 문제 있잖아요. 그럼 그런 쉬운 계산 문제는 풀고 어려운 거는 패스하면은 한 32개 정도 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옵니다. 1번 못 푼다고 합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는 소를 버려야 되는 거죠. 꼭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1번은 물론 이게 이제 3회차보다는 어렵죠, 당연히. 3회차보다는 어려워서 점수가 3회차보다 한 7.5점 정도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3회차 점수보다 낮게 나온다는 거죠. 평균 점수가 7.5점 정도 낮게. 3문제 정도. 3문제 정도는 낮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15점 이상 차이 난다 이러면은 내가 문제풀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균 점수가 7.5점이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죠. 근데 개별 편차가 또 있잖아요.
그 개별 편차가 있는 거는 내가 그 평균에서 좀 지나치게 많이 차이 나는구나. 그럼 본인에게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 푸는 요령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에 따라 어떤 문제를 쉬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대체적인 수준은 그래요. 지난 회차에 비해서. 자, 이제 그 1번 문제부터 이제 보시면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율 성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요. 자, 일단 환원율이 뭔지는 알아야 되죠. 환원율이 뭐예요? 하면 이거는 이제 중요 개념이죠. 이 종합환원율 또는 환원율, 이 개념은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막 90% 이상이에요. 이 단어는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 용어는. 근데 이 용어가 시험에 거의 나오는 용어인데 이걸 지금도 질문했는데 모른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늘. 이건 수익환원법에서도 나오고 투자론에서도 나오죠. 투자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총 투자액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항상 부동산 가격과 총 투자액은 어때요? 일치하는 개념이죠. 부동산 가격과 총 투자액은 일치한 거예요. 순수익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환원율의 중요한 성격이에요. 환원율은 뭐하고 뭐의 합으로 돼 있어요?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죠. 맞나요? 자, 이게 이제 뭔 소린가 하면 이게 이 자본 회수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딘가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돈을 투자를 하면은 만약에 원금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매년 손에 잡는 돈은 수익에 해당하는 돈만 손에 잡아서는 안 되죠. 그 원금 회수하는 돈도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차원이에요, 이 회수율은. 자, 우리 이제 사업을 한다고 이게 인테리어를 1억을 들여서 했어요. 보증금하고 이렇게 보증금 4억 들여서 이렇게 인테리어 1억 들여서 5억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장의 수익률, 시장 그냥 수익률이 1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총 5억을 투자했으니까 버는 돈만 따지면 1년에 얼마나 벌어야 돼요? 5천만 원은 벌어야 되죠. 5억을 투자했으면 10% 내가 여기 투자하지 않고 5억을 여기 투자하지 않고 다른 데 투자했으면 5천만 원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총 5억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사업을 5년 하면은 이 방을 빼야 된다고 쳐보세요. 5년 하면 방을 빼야 돼. 그럼 5년 뒤에 나갈 때 이 인테리어 한 거는 주인한테 내가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뭐만 받아 나가요? 보증금만 받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내 인테리어 비용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데 투자해서 5억 투자하면은 10% 수익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여기에서도 매년 손에 잡는 게 5천이면 돼요? 여기서는 매년 손에 잡는 게 5천 가지고 안 되잖아요. 왜? 인테리어 비용 1억이 5년 뒤면은 사라지니까. 그러면은 5년 뒤 1억 사라지는 걸 감안해서 1년에 2천만 원씩은 더 따로 챙겨야 되지 않나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손에 잡는 거는 7천원 돼야 돼. 7천원 돼야 2천원 따로 인테리어 비용 회수하는 거요. 회수하는 거 따로 떼놓고 그래야 5천만 원 수익이 만족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회수라는 거는 내가 투자한 원금이 소멸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은 항상 뭘 고려해야 돼요? 회수를 고려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손에 잡는 돈은 7천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손에 잡는 돈이 요 개념이에요. 손에 여기. 여기 그러니까 어림잡은 순수익이에요. 이제 투자론에서 말할 때는 감가상각비 개념이에요. 아직 그걸 아직 떼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5억을 투자했는데 7천만 원 손에 잡아요. 손에 잡는 거는 7천만 원 손에 잡지만 이걸 환원율이라고 하는 거, 환원율. 여기 환원율은 14%가 돼요. 환원율은. 근데 수익률은 5억분의 5천이 이게 수익률이에요.
5천이 수익률이고 5억분의 2천은 회수하는 거예요. 2천은 회수, 5천은 수익, 7천은 손해 잡는 거. 자, 그럼 여기 10% 되잖아요. 여기 4%죠. 5억분의 2천은. 그래서 합해서 몇 프로예요? 14%란 말이에요. 근데 이 4%는 왜 4%일까요? 여기에 몇 년 가면은, 5년 가면은 20%가 되죠. 회수하는 게 20%잖아요. 왜 회수하는 게 20%예요? 5억 투자했는데 1억이 없어지잖아요. 5억에 1억은 얼마예요? 20%잖아요. 그 20%는 회수해야 되는데 20%를 5년 동안 매년 똑같이 회수를 하는 거예요. 4%씩 4%씩 원금 줄어드는 거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사업할 때 그걸 감안해야 되지 않나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5년 뒤에 우리가 이걸 이제 방을 뺄 때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으로 1억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시설은 노후화되지만 권리금으로 1억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혹시라도 손에 잡는 7천만 원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7천만 원이 다 버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나요? 왜? 나중에 나갈 때 권리금으로 1억이 들어오고 보증금 4억 따로 받고 내 원금이 소멸돼요, 안 돼요? 원금이 소멸이 안 돼. 원금이 소멸이 안 될 때는 잡은 회수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0이에요. 내 원금이 소멸 안 될 때는 이게 0이고 손에 잡는 돈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수익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그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 말이에요. 내가 투자한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5억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방 뺄 때 4억밖에 못 가져 나오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회수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죠. 회수율이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 이제 플러스 회수가 돼야 돼. 플러스 4%씩 해서 5년간 20% 회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가치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가치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5년 뒤에도 내가 5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회수율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수율이 0. 가치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내가 손에 잡는 게 다 뭐다? 수익이다.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장사를 잘해서 권리금을 오히려 더 올려받고 나갈 수 있다면, 내가 시설 투자했는 1억보다도 더 받을 수 있다면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가치가 올라갈 땐 회수율이 어떻게 될까요? 0보다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가치가 떨어질 때 회수율이 0보다 크잖아요. 반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느낌으로 하면 안 돼. 느낌으로. 이건 논리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니까 회수율이 0보다 크잖아요. 근데 가치가 올라가면 회수율이 0보다 작다. 이건 그렇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 다 예전에 다 출제됐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원래 워낙 오래되고 해서 혹시나 또 한 번쯤 언급될까? 좀 근데 난이도는 높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내 원금이 줄어드니까 회수율이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가치가 변하지 않을 땐 회수율이 0. 가치가 올라갈 땐 오히려 회수율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와 관련해서 토지의 경우는 봐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지지 않죠. 토지는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회수율이 0인 거예요. 건물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건물은 결국은 철거해야 되잖아요. 건물에 투입된 돈은 결국은 회수를 해야 되지만 토지는 무슨 성질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회수율이 0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환원율은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재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커요. 그럼 뭐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회수율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5번 이것도 지금 좀 난이도 높은 내용인데 다 출제는 됐던 거예요. 근데 어려워서 아마 한 번쯤 정도밖에 설명을 안 드렸을 거예요. 자, 조금 전에 5년간 1억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억이 소멸되면
1년에 얼마씩 회수를 해야 돼요? 1년에 2천만 원씩 2천만 원씩 회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5년간 회수하면 총 얼마가 돼요? 1억이 되죠. 자, 이 회수된 돈, 내가 지금 이 장사를 해서 회수된 돈을 2천씩 이렇게 더해서 1억이 되면 이거 내가 회수된 돈 은행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금고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금고 속에 넣어놔 1억이에요. 자, 요거는 재투자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재투자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해서 이렇게 금고 속에 넣어놓은 거는 재투자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서 회수하는 거를 직선법이라고 그래요. 직선법. 직선법은 정액법 논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이자도 발생 안 하고. 이거는 재투자를 한다, 안 한다? 재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거는 조금 좀 이상하죠. 차라리 아주 안전한 은행이라도 넣어놓고 하면은 이자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자라도 생기게 하는 거를 재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투자를 하면은 이 말이에요. 재투자를 하면. 그게 이제 상환기금법이나 또 상환기금법도 나오죠. 예, 감가수정 방법에도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 상환기금환원법, 이렇게 여기는 이제 수익환원법이니까 여기 직선환원법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네, 더 정확하게. 이것도 이제 정액법도 저기 감가수정 방법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수익환원법이기 때문에 환원을 집어넣으면 이제 더 정확한데 이렇게도 표현은 해요. 다 이제 넘나드니까. 감가수정 방법에서도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하는 그런 계좌잖아요. 그 방법이에요. 자, 요거는 재투자를 한다, 안 한다? 재투자를 한다. 다음에 연금환원법, 평균연금환원법 이렇게도 하고요. 연금법 이렇게도 해요. 다 이제 환원을 생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것도 재투자를 해요. 요것도 재투자를 하고. 둘 다 재투자를 하는데 얘는 안전한 곳에 재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은행 생각하면 돼요. 은행. 은행에 넣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은행에. 수익률이 높아요, 낮아요? 수익률이 낮아요. 안전한 은행. 요거는 동종업종에 재투자한다 그래요. 자, 이게 물건의 성격에 따라 이렇게 가정하는 게 달라요. 어떤 물건은 이렇게 가정하고, 어떤 물건은 이렇게 가정하고, 어떤 물건은 이렇게 가정하는데, 그 중에서 요 놈이 있죠. 상환기금법. 요거는 광산을 평가할 때 요렇게 해요. 요거는 어장을 평가할 때 요렇게 해요.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 광산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1,000억을 투자해서, 광물을 캐는데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 광산에 광물이 천년만년 계속해서 나오나요? 그게 끝이 있나요? 그건 끝이 있죠. 광산이라는 건 끝이 있어요. 그럼 회수된 자금을 다 회수해서 다시 광산에 투자하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다시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회수된 거를 안전한 데 넣어놨다가 다음 기회에 다른 걸 또 이렇게 찾아가거나 해야지. 거기에는 재투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장은 보세요. 어장은 가두리 양식장이나 뭐 이렇게 양식장에서 천년만년 양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년만년 양식할 수 있잖아요. 계속 재생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장 평가할 때는 동종업종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시설물 파손되는 거 다시 거기 투자하고 계속 회수된 돈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의 성격에 따라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수익률이 얘가 더 높을까요? 여기가 더 높을까요? 여기가 수익률이 더 높겠죠. 그러면 똑같은 순수익을 발생시키는 물건이 세 가지가 있다 해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은 달라지겠죠. 누가 제일 평가액이 높겠어요? 이게 평가액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은 요놈이고 마지막은 요놈이 되는 거죠. 얘는 재투자가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발생하는 요 수익률하고 요 광산 수익률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광산에서의 수익률과 회수된 자본을 은행에 넣었을 때의 수익률이 다르겠죠. 여기 수익률하고 은행에 안전한 데의 수익률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이종의 이율이 적용된다 그래요. 다르니까.
근데 요거는 보세요. 어장에서 지금 발생하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재투자됐을 때도 다시 여기 재투자되죠. 그러면 재투자된 수익률과 원래 수익률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뭐예요? 일종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듣고 보니까 이해되죠? 근데 이런 거 예전에 한 번쯤 설명한 적 없나요? 광산, 어장 없어요? 처음인가요? 네, 아무튼 뭐 이건 뭐 중요도가 낮고 난이도가 높아서 뭐 이 정도로 한 번쯤 설명을 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 2번을 보시면은 상환기금법은 회수된 자본이 안전한 곳에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므로 이 종의 이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광산 생각하는 광산. 그다음에 회수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연금법은 회수된 자본이 동종업종 뭐예요? 어장이죠, 어장. 재투자된다고 가정하여 일종의 이율이 적용이 돼요. 그다음에 환원이율 산정 방법으로서 엘루드법은 매 기간의 세전현금 수지,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 보유기간 말 가치변화분, 요 세 가지 얘기를 했죠, 늘. 요 세 가지, 엘루드법은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직선법은 회수된 자본이 재투자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금법이나 상환기금법보다 평가액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제 1번은 그렇다 치고, 자, 이제 2번을 보시면 2번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부동산에서 늘 많이 언급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보시면 부동산 감정평가시 지역분석 부동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분석 할 때도 부동성 얘기하고, 부동성에서도 지역분석 나오기도 하고, 다음에 니은은 토지의 집약적 이용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부증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의 지역별로 시장 세분화가 뭐예요? 국지성과 관련되죠. 지역별로 국지성. 그 다음에 적지로는 어디서 나와요? 용도 다양성에서 나와요. 적지로는 최유효 이용 개념과 똑같아요. 적지로는 누구만 고민하라 그랬어요? 적지로는 땅 갖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라고 했잖아요. 왜? 내가 지금 땅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할까 고민하는 게 적지론. 그죠? 입지론은 어떤 고민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내가 집을 지으려는데 어디가 좋을까? 또는 점포를 차리려는데 어디가 좋을까? 먼저 뭐를 결정한 후에, 용도를 결정한 후에 거기에 적합한 땅 찾아가는 게 입지론이고, 그거는 부동성 때문이에요. 근데 적지론은 뭐라고요? 뭐가 있는 상황에서, 땅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뭐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게 적지론. 그러니까 적지론은 최유효 이용 고민과 똑같아요. 용도가 한 가지밖에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여기다 뭐 할까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령 리얼을 몰라도 경제적 감가 모르면 안 되죠, 이거. 경제적 감가는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게 부동성, 인접성에서도 얘기하죠. 또 정책론에 가면 어디서도 나와요. 부의 외부 효과 나오죠.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할 때도 경제적 감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감정평가론에 가면 또 나오잖아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죠? 이게 다 부동성, 인접성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그래서 요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들 맞추셨나요? 네. 그럼 됐고, 그럼 이런 거 맞추면 된 거죠. 이런 거를 안 틀리면 합격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시면 아마 틀리면 안 되는 거 틀렸을 거예요. 혹시 5번은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틀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 정답 지문이 뒤에가 있고 앞에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쉬운 지문이 뒤에 있는데 이런 걸 맞춰야 되고, 다음에 3번도 약간은 그래도 맞추신 분들이 꽤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틀린 걸 찾는데 3번 문제 1번의 병합분할 가능성은 용도 다양성을 뒷받침해주는 특성이 되며 한정가격 등의 개념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이거는 좀 뭔가 좀 세모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세모하고 지나가야 되는 건데, 2번에 보시면은 부증성의 특성은
토지 시장이 공급자 경쟁보다 수요자 경쟁을 유발하게 만든다. 이것도 자신 없으면 넘어가고요. 3번의 지리적 위치 고정성은 부동산 활동을 이거는 맞네. 이건 맞네. 이건 이제 확실해. 맞는 거야. 그럼 정답은 아니야, 아직. 근데 4번은 영속성의 특성은 토지 수익을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 중 대체 원칙을 성립시키는 근거가 된다. 이게 대체 원칙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 오지 않나요? 그런 거죠, 그런 건. 아마 맞췄으면 그렇게 맞췄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5번의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토지에는 일물 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개개부동산의 가격 및 수익 등을 개발하여 부동산 간의 개별 요인 비교 작업이 필요하게 한다. 이거는 뭐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3번, 5번이야. 3번, 5번인데 4번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여기서는. 여기는 대체 원칙이 아니라 예측의 원칙, 예측의 원칙. 그러니까 영속성은 미래잖아요, 미래. 그러니까 장래, 예측, 이런 것들은 이제 영속성과 관련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1번, 2번은 이제 그래도 조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수요 공급이라는 게 수요자들도 시장에 등장하고 공급자들도 시장에 등장해서 그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공급은 들락날락거리기가 어려우시고요. 들락날락거리기가 어렵잖아요. 이 수요자들은 돈만 있으면은 뭐 들락날락거리는데, 공급자들은 이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물건을 생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중성 때문에 토지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토지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 생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늘 무슨 경쟁이라 그래요? 수요자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1번은 뭔가 하면은 1번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한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했거든. 이거 했어, 이거. 보면 딱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이만큼을 땅을 사면, 이제 보니까 그림 기억나요?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을 시장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 가격으로 살 수 없고 그것보다는 더 비싼 값으로 줘야 될 거다. 이 가격이 무슨 가격이에요? 이 가격 한정 가격 아니에요? 예? 요거는 생각났는데 앞에 것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생각났으면 훌륭한 거예요. 보니까 뭐 이거 기억 못하는 사람 많더만. 한정 가격 할 때마다 제가 이거 앞 토지는 분할이고 뒤 토지는 병합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병합 분할 가능성이 나오는 거지, 한정 가격에. 그러면서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병합 분할 가능성만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할 때 요게 한정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는 이 뒷토지 가치 상승에 요 땅이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해서 기여의 원칙에도 이게 나온다 그래서 기여의 원칙. 그죠? 다음에 이 빗금친 부분을 평가하는 거는 현황 평가요, 조건부 평가요? 조건부 평가. 다 한꺼번에 했어요, 조건부 평가. 또 1구부 할 때 구분 평가요, 부분 평가요? 부분만 한다 그랬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분 평가는 다 하는 거, 이것도 하고 다 하는 게 구분 평가인데, 부분 평가는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부분 평가예요. 이렇게만 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그 앞에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 병합 분할 가능성, 이제 용도 다양성하고 함께 얘기하잖아요.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지원해 준다 그러죠. 용도 다양성을. 예, 여러분들 농지는 한 필지가 면적이 커요, 좁아요? 농지는 한 필지가 크죠. 또 임야도 한 필지가 크죠. 이 농지 또는 임야이던 곳이 도시 개발이 되면서, 신도시 개발되면서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한 필지를 그대로 써요, 잘라가지고 써야 돼요? 잘라가지고 써야지. 분할을 해야지, 분할을. 용도를 바꾸려면.
지금까지 농사 짓던 곳을 집 짓는다, 상업지역으로 바꾼다 할 때 그 한 필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할을. 또 재개발되면은, 달동네 재개발되면 그 지번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지번들이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지번이 한 개로 바뀌어버리죠. 그 많던 지번이 다 사라지면서 제일 앞선 지번 한 개로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선순위 그 등기법에 나오잖아, 그게. 그 한 개로 바뀌는 한 개로. 그럼 뭐야? 합필되는 거 아니에요? 합필. 병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의 토지를 다른 용도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합 또는 분할을 해야 다른 용도로 바뀐다. 그 용도 다양이 병합 분할의 지원을 받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됐나요? 자, 아무튼 그래도 뭐 겨우겨우 이제 정답은 찾았어요. 4번 정답은 찾았어. 그다음에 4번 문제는 이거 지난번에도 3번 지문이 정답 지문은 아니었지만 3번 지문이 이미 언급이 됐어요. 그 4번의 3번 지문의 두 번째 줄에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토지 상하에 미친다. 민법 212조 했잖아요, 이거. 그리고 다른 것도 좀 쉬운 편이죠, 지금. 사실은 이거는 광해부동산이 토지와 그 정착물이 아니고 협의부동산이고, 또 2번은 복합부동산이 아니고 복합 개념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이 협의부동산이 아니고 뭐 이게 준부동산.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협의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이 광해부동산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러한 개념상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법적 측면에서의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은 쉽잖아요. 장기적 배려, 장기 예측 뭐 이런 건 영속성.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는 협의의 가격 외에 용익의 대가 임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과실관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 공급 모두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나 부동산은 생산 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이건 뭐예요? 이게 쉽게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경쟁? 수요자 경쟁.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부동산에 결부된 각종 권리와 이익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실체로서의 가격이라기보다는 권리 이익의 가격이다. 그래서 동일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 이익의 가격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을 때는 각각의 권리 이익의 가격이 있을 수 있고요. 5번은 너무 쉽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상방 경직적이 아니라 하방 경직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번이 좀 충격을 드렸겠지만 5번까지 중에서 1번 외에는 조금 그래도 나머지는 맞추거나 뭐 실수로 한 개 틀려도 3개 정도는 나와야 돼요, 5번까지 중에서. 그 다음에 6번은 이건 또 맞춰야 돼요, 6번도. 왜냐면 이게 이제 옳은 것을 찾는데요. 지금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2번이죠. 일단 그 1번은 당연히 알아야 돼. 이게 1번은 이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게. 6번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거는 거의 출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주제인데 이거를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얘하고 지금 4번이 반대로 돼 있죠. 1번과 4번이 반대로 돼 있어요.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해야 가격이 하락하는 반대로 1번, 4번이 반대로 돼 있고, 다음에 2번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총수입 얘기가 나오죠. 총수입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서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윗동네인지 아랫동네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지금 비탄력적인 경우는 윗동네요, 아랫동네요? 아랫동네잖아요. 아랫동네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잖아요. 가격 인상 정책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윗동네, 이는 탄력
상식적인 동네, 이 밑동네. 그럼 2번은 이제 맞는 말이고. 다음에 3번과 5번도 지금 바뀌어 있죠. 3번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어느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뭐의 변화가 없어요? 균형 양의 변화가 없는데 균형 가격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 5번은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균형 가격의 변함이 없다 해야 되는데 균형 양의 변화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6번 틀리면 이게 용서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용서 안 된다는 말을 못 해요. 이게 혹시나 틀린 분이 계실까봐.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 이거는 시험에 거의 출제된다고 봐야 돼. 이거는 특히 균형의 이동. 요거는 좀 덜 하더라도 2번 정답 지문은 좀 덜 하더라도 1번, 4번, 3번, 5번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음에 7번은 뭐예요? 이게 7번은 제가 이 정도까지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거는 중급에 해당하는 계산 문제거든요. 제가 분류를 할 때 7번은 중급의 계산 문제예요. 근데 이 정도를 풀 수 있으면은 그 계산 문제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커버가 되는 분들이에요. 이 정도 계산을 하는 분들은. 자, 이게 2개를 동시에 줬잖아요. 임대료 탄력성하고 뭐를 동시에 줬어요? 소득 탄력성을 동시에 줬죠. 소득 탄력성을 동시에 줬어요. 자, 이게 요령이 이제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돼요. 한꺼번에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꺼번에.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0.6 줬다는 얘기는 0.6배만큼 또는 마이너스 0.2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수량이 변하는 거, 이게. 전체 변화는 이 2개를 합하는 거죠. 이걸 계산, 전체 변화율을 묻는 건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임대료 탄력성이라는 거는 뭐의 0.6배만큼 수량이 변하는 거예요? 임대료의 0.6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 뜻이고,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2배 뭐예요? 소득의 마이너스 0.2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대료가 몇 프로 변하는지 문제에서 알려주잖아요. 10% 상승 알려준단 말이에요. 또 소득도 몇 프로 변하는지 알려주죠. 5%. 증가. 이 화살표만 잘 하시란 말이에요. 화살표. 근데 증가는 위고 감소는 아래고 상승은 위고 하락은 아래고 됐잖아요. 자, 이거 표시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할 때 둘로 나눠서 하라고요. 일단 크기와 방향 이렇게 크기 하나 방향 하나 따로 나눠서 생각하란 말이야. 크기는 뭐예요? 크기는 곱하기만 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0.6 곱하기 10을 못할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0.6 곱하기 10이 몇이에요? 6% 됐나요?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지 말고 0.2 곱하기 뭐만 해 일단. 0.2 곱하기 5만 해. 0.2가 5개 있는 거예요. 그럼 몇이에요? 1% 이렇게 계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에요. 방향. 아시겠어요? 곱하기는 다 할 줄 알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향만 결정하면 되는데, 임대료 탄력성 또는 가격 탄력성은 항상 방향을 뭐로 해야 돼요? 항상 반대로. 임대료 탄력성 또는 가격 탄력성은 항상 반대. 뭐하고 반대? 여기 써놨는 화살표, 미리 써놨는 거. 미리 써놨는 화살표하고 반대. 미리 해놨잖아, 이거를. 방금 해놨잖아요. 이게 읽으면서 10% 상승해놨잖아요, 이렇게. 10% 상승해놓은 거 있잖아요, 해놓은 거. 그거하고 항상 반대라고, 이게 요 2개가. 임대료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아시겠어요? 항상. 그럼 요거 보고 하면 돼, 요거 보고 반대 했죠? 불안하네.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마이너스가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의 마이너스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 이상할 정도예요, 그거는. 왜냐면 벌써 나와도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는 이제 보세요. 얘는 항상 반대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여기가 양수면 같은 방향, 음수면 반대 방향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많이 했잖아요. 같은 방향이면 비례, 양수. 반대 방향이면 반비례, 음수. 맞나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에서 같은 방향 비례면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음수. 교차 탄력성에서 같은 방향이면 양수, 비례, 대체제, 대가비 할 때 대가비 또 나온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보가반 한단 말이에요. 소득 탄력에서 이게 음수잖아요. 음수면 요놈하고 요놈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이렇게 이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아래로라는 거는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둘 다 아래죠. 둘 다 아래면 뭐요? 7% 아래로 7% 아래로 둘 다 아래면 7% 아래니까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7%. 자, 이거 할만해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안 되면 할 수 없어. 이 정도가 중급이라고, 중급. 제가 분류하는 중급. 자, 다음에 8번도 쉽잖아요. 이거 8번은 이건 1번에 벌써 저요 하고 손 들고 있잖아.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장기적으로 가격 왜곡이에요? 단기적으로 왜곡이에요? 단기 왜곡 아니에요. 근데 이건 틀렸고. 다음에 2번에 부동산의 여러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자원 배분하잖아요. 그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든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든 그래서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배분은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표준화가 곤란하므로 일반자보다 대체 가능성이 낮고요. 개별성, 대체가 안 되잖아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경제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임대료 제일 높게 주고 사용하려는 사람한테 세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 시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인 것은 부동산의 부증성 또는 생산 기간의 장기성이 큰 영향을 미치죠. 맞는 말이고 1번이 정답이고. 다음에 9번은 보세요. 그게 틀린 걸 찾는데 1번에 일반 경기와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주식 경기는 선순환적이라고 하죠. 보통 주식의 이제 정보 전달 속도라든가 이런 게 빠르고 하니까.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하죠. 그러나 부동산의 모든 개별 시장이 후순환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근데 2번을 보시면은 개별 시장으로 분석하면 주거용은 일반 경기에 역행하고 상업용과 공업용은 일반 경기에 순행하는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뒤에 이는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여기서 이제 이게 관련성이 있을까 고민할 수 있죠.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다음 3번 지문을 보든가. 보지도 않고 2번 찍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 아니 얼마나 확신을 갖길래 이게 틀렸다는 거를. 아니 3번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상향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후퇴시장 국면이 순차로 순환하며 보세요. 순차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순차가 순서대로. 근데 그게 상하, 회후가 순서가 맞냐고. 그 순서도 안 맞는 걸 보지도 않고 뒤에 또 그것만 틀렸어요. 어디? 이 순환주기 국면 사이에 안정시장이 하나의 국면으로 그 사이에 안정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안정시장은 별도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별도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순차란 말도 생각을 안 하고 덥석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또 쉽잖아요. 지문이. 방학 동안 대학가 원룸 공실 늘어난 것은 계절 변동이고 일반 경기와 부문별 경기 순환의 시간적 관계는 전순환, 동순환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2번이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일반 경기가 좋다는 거는 뭐가 지금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제조 유통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죠. 제조 유통활동이 활발해요. 자, 그러면 그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은 사람, 물적 자원이 뭐예요? 돈이지, 돈. 자본. 노동과 자본 생산 요소. 그게 어느 쪽으로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경기 쪽으로 투입되고, 그러면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쪽으로 투입되고, 이러면은 그런 인적, 물적 자원을 이쪽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이게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죠, 당연히.
돈을 구할 수가 없는데 자금이 전부 다 저쪽으로 투입되고 이 주거용 부동산 경기 쪽으로는 자금을 구할 수가 없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은 이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건 쉬운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0번은 너무 쉬워서 최근 우리 이 기출문제에서는 변화를 많이 물었죠. 변화. 몇 번 계산해야 되는 거. 2번 계산해야 되는 거. 요거는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사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죠. 너무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최근에는 이게 다 변화를 묻는 문제였어요. 변화를 묻는 문제는 몇 번 계산해야 된다? 2번 계산해야 된다. 2번.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이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요? 같죠, 이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잖아요. 같으니까 어떻게 놓는 거예요? 800 마이너스 Q는 400 플러스 Q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하면은 400, 마이너스 400이니까 넘어가면 400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Q가 넘어가면 2Q가 되죠. Q는 몇이에요? Q는 200이죠. 맞나요? 또 200 나왔다고 또 200 지금 틀리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지. 끝까지 지금 묻고 있는 게 가격을 묻고 있어요. 균형량을 묻고 있어요. 가격을 묻고 있으니까 P를 계산해야 돼. P를. 이걸 집어넣어야지. 여기다가. 여기 넣든. Q200을 넣으면 P는 몇이에요? 600이 되는 거야. 600. 됐나요? 실수하지 마. 그런 실수하지 마라. 이런 부분에 한번 틀렸잖아요. 틀렸으면 입력을 해놔야지. 아, 이렇게 틀릴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이게 뭔 명령을 내렸을 때 복명복창하라는 걸 많이 시키거든요. 그럼 뭔지 아세요? 복명복창. 뭐 시킨 거를 네가 다시 한번 말하라 그래요. 방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하게 한다고요. 그 병사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고 방금 뭐라고 명령 내렸어? 그러면 지가 말을 하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듣고 자기가 말을 못해요. 금방 들었는데.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들었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자꾸 시킨다고. 그래야 걔가 그 임무를 완수를 한다고요. 안 그러면 금방 까먹어. 야, 전 방금 뭐라 그랬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 내가 여기서 틀렸구나. 그러니까 틀린 거를 반복해서 보라 그랬잖아. 내가 어떻게 틀렸구나. 그럼 다음에 안 틀려야지 계속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틀린 거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실전이 아니니까. 이거 이제 나오면 이렇게 틀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조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은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와 관련된 설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쉽잖아요, 이거. 1번의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고요. 또 2번의 외부 효과의 제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잖아요. 정치적 기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시멘트 공장 건설 등 부위에 외부 효과가 있을 때에는 주택 수요는 감소하죠. 살기 안 좋으니까.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사회적 비용은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불하는 사적 비용보다는 크잖아요. 그리고 5번도 쉽고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정의 외부든 부의 외부든 개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12번은 조금 어렵죠. 근데 12번도 제가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